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저녁 준비를 위해 주방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다듬어진 콩나물도 파니까요. 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다듬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놈의 성격은 예순을 넘어서도 변할 줄을 모르네요. 휴대폰 화면에 큰아들 민수라는 글자가 떴을 때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제 어미한테는 용건이 없으면 전화 한 통 하는 법이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콩나물을 앞치마에 툭툭 털어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빠 됐어요. 방금 태어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민수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할머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도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홀몸으로 저 자식을 낳아 기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아들이 장가를 가고 이제는 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니 대견하고 기특한 마음에 눈시울부터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아들은 건강하고 수진이는 괜찮아? 네, 둘 다 건강해요 어머니. 3.2kg짜리 튼튼한 아들이래요.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일단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내 아들. 병원이 어디라고 했지?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저는 허둥지둥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점잖고 고와 보이는 외투를 꺼내 입었지요. 첫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행여나 초라한 할미의 모습에 기가 죽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곧 만나게 될 손주의 얼굴만이 가득 그려지고 있었지요. 우리 아들 민수는 저를 닮지 않고 일찍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을 꼭 빼닮아 이목구비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눈매에 오뚝한 콧날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미남 소리를 듣게 했지요. 며느리인 수진이는 동글동글한 얼굴에 눈이 크고 애교가 많은 인상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반반씩 닮은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민수는 자기 코를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내 강아지, 아빠를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을까?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이 산부인과 병동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신 싱글벙글하는 얼굴이 누가 봐도 방금 아들을 얻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고생했다 아들아. 우리 수진이는 좀 어때?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거니? 지금은 회복실에 있어요. 마취가 깨려면 좀 걸린다고 해요. 일단 아기부터 보러 가요. 아들의 등에 떠밀리듯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들이 꼬물거리며 누워 있었어요. 저마다 다른 얼굴, 다른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경외롭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유리창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요 어머니, 저기 저 아기예요. 아들의 손끝이 향한 곳을 바라본 순간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얀 속사계에 쌓인 작은 아기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뜯어보고 또 뜯어봐도 그 아기의 얼굴에서 제 아들 민수나 며느리 수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다른 외모의 아기였지요.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띈 것은 피부색이었어요. 보통 신생아들은 분홍빛이거나 하얀 편인데 그 아기는 마치 동남아시아 혼혈 아이처럼 건강한 갈색빛 피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하얀 피부 유전자를 가졌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너무 예쁘죠? 아들은 옆에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갓난아기 얼굴은 다 거기서 거기지. 부기가 빠지고 크면서 얼굴은 수십 번도 더 바뀐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리도 식힐 겸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나온 경력이 꽤 되어 보이는 간호사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인상이 선하고 말투가 차분한 분이었어요. 혹시 김수진 산모님 시어머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제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수진 씨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어떤 남자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당연히 모르지 걱정 마 다행히 시어머님도 눈치 못 챈 것 같아 하더라고요. 너무 수상해서 아기를 보니까 정말 아버지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보통은 그래도 부모 한쪽은 조금씩 닮기 마련인데 혹시라도 모르니 나중에 친자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놓은 듯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 내용과 아기의 외모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제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의심의 실체를 생판 남인 간호사의 입을 통해 확인받은 기분이었어요. 다시 신생아실 앞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나온 며느리 수진이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지요. 어머님 오셨어요? 헬쭉한 며느리는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스며있는 불안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연신 아기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수진아 고생했어. 우리 아들 좀 봐. 당신 닮아서 눈이 정말 크고 예뻐. 그런데 또 분위기는 이국적인 게 꼭 서양 아기 같기도 하고 당신이 임신했을 때 잘생긴 외국 배우 사진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 그 해맑은 말을 듣고 있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 철없는 소리를 어쩌면 좋을까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아기는 원래 크면서 얼굴이 몇 번이고 바뀐다고 해요. 지금은 부어 있어서 그래요. 좀 더 크면 아빠 쏙 빼닮을 거예요. 뻔한 위로 혹은 뻔한 변명이었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을 뿐입니다. 축하한다, 아가. 고생 많았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와중에도 저는 할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만약에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홀로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서러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들 보란 듯이 번듯하게 키워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그런 내 귀한 아들이 어리석게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캄캄한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 아기의 이국적인 얼굴, 아들의 철없는 감탄사, 그리고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이 차례로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어미로서의 직감이었어요. 그리고 제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지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의 하얀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검색창에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입력했습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혹의 끝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만약 모든 것이 제 늙은 망상이었다면 며느리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예감이 맞는다면 내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저는 차가운 밤 공기에 대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첫 손주를 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비장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무언가를 골똘히 탐색해 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젊어서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인터넷은커녕 신문 한 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으로 고작 친구들과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재미난 동영상을 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 어쩌면 우리 가족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기에 저는 마치 입시를 앞둔 수험생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이라고 검색하니 수십 개의 업체가 주르륵 나타나더군요. 비용도 검사 방법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후기가 많고 정부 공인 기관이라는 표시가 붙은 곳들을 중심으로 꼼꼼히 후보군을 추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업체 비용 저렴, 머리카락 가능, 단,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대여섯 가닥 필요, 비업체 구강상피 채취 방식, 정확도 99.99% 보장, 비용은 A업체보다 10만원가량 비쌈, C업체 특수 검체 칫솔 등 가능, 추가 비용 발생,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했어요. 저는 구강상피세포 채취 방식을 사용하는 비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검사 키트를 신청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주소를 입력하는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우리 집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며칠 뒤 제 이름으로 된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상세한 설명서와 함께 멸균된 면봉 2개, 샘플 보관용 봉투, 그리고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설명서를 10번도 더 정독하며 채취 방법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작전을 실행할 완벽한 날을 잡는 것이었지요. 저는 달력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바로 손주의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 100일 잔치를 핑계로 아들 가족을 집으로 부르는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명분이 아닌가. 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은 상냥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지요. 아가 잘 지내니? 우리 손주 보고 싶어서 어떡하니? 네, 어머님. 저희 잘 지내요. 아기도 잠투정 없이 잘 자고요. 다행이구나. 다름이 아니라 곧 우리 강아지 100일이잖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한다지만 그래도 첫 손주인데 그냥 넘어가기는 내가 너무 서운해서 말이야. 거창하게 식당 잡고 사람 부르면 너도 힘들 테니 그냥 우리 식구끼리 집에서 조촐하게 밥이나 한 끼 먹는 게 어떻겠니? 내가 맛있는 거 잔뜩 해놓고 기다릴게. 제 제안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갓 출산한 며느리를 위하는 척 식구끼리 단출하게 하자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은 없었겠지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래. 그럼 그날 보자구나. 아기 옷이라도 한번 사입혀야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날 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시키는 것뿐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 민수는 철없는 행동으로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주말에 반찬을 가지러 저희 집에 들른 아들은 거실에 앉자마자 싱글벙글하며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더군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들 사진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저 순진에 빠진 녀석을 지키려면 이 독한 어미가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지. 저는 아들이 가져가려는 반찬통을 챙겨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100일 잔치날 늦지 말고 오너라. 할머니가 우리 손주 금반지 하나 준비해놨다. 그 말에 아들은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며 어깨를 주무르더군요. 저 단순하고 착하기만 한 아들을 제가 어떻게든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배신과 기만으로부터로요. 100일 잔치 날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밤 기도하는 심정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를 매만졌습니다. 부디 이 모든 것이 저의 기우이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있어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손주의 100일을 축하한다는 명분 아래 저는 거대한 칼날을 품은 채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소고기와 싱싱한 해산물을 사와 갈비찜을 재우고 삼색나물이며 잡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준비했지요. 혹시라도 제 속내를 들킬까봐 평소보다 더욱 살갑고 인자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갔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 가족이 100일의 주인공인 아기를 안고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무슨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리셨어요? 거의 잔치날 수준인데요 라며 감탄했고 며느리도 어머님 힘드셨겠어요. 정말 감사해요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기가 입고 있는 앙증맞은 하늘색 턱시도와 보타이는 제가 며칠 전 백화점에 가서 직접 고른 것이었지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강아지 첫 100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얼른 안겨봐. 할미가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저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안으려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손길을 교묘하게 피하며 아기를 고쳐 안더군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기가 낯을 가려서요. 제가 안고 있을게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계심을 읽었습니다. 마치 제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며느리는 식사를 하는 내내 아기를 품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수진아 힘들 텐데 어머니한테 아기 좀 맡기고 편하게 밥 먹으라고 말해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기가 엄마 냄새를 맡아야 안정을 찾아서요라며 끝까지 아기를 사수하더군요. 그 모습은 헌신적인 어머니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파수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제 계획을 실행할 틈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지요. 이대로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오늘이 아니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저는 머릿속으로 수백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의심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을까? 기회는 아주 우연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이 제 옆에 앉으며 소파 등받이에 외투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에 아들의 검은 외투 어깨 부분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서너 올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너 회사에서 요즘 힘들지는 않고 얼굴이 좀 상한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서 그렇지 괜찮아요.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저는 슬쩍 몸을 돌려 외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카락 몇 올을 가볍게 집어 제 주머니 속에 넣었지요.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단 아들의 샘플은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어려운 관문, 바로 아기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오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둔 멸균 면봉을 손에 숨겨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밥 먹고 나니 졸린가 보네. 눈을 다 못 뜨네. 네, 어머님. 이제 슬슬 낮잠 잘 시간이라서요. 그런데 아가야, 아기 입가에 우유가 살짝 묻어 있구나. 할미가 좀 닦아줄게. 저는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망설일 틈도 없이 아기의 입가를 닦아주는 척하며 순식간에 면봉을 입안으로 슬쩍 밀어넣어 볼 안쪽 점막을 스치듯 훑어냈습니다. 갓난아기가 놀라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질색하며 아기를 제 품에서 낚아채듯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기 놀라잖아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아들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태연하게 아니 태연한 척 연기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 내가 너무 거칠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아가야. 할미가 오랜만에 아기를 봐서 서툴렀나 봐. 우리 강아지 놀라게 해서 미안해. 저는 멋쩍은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애썼습니다. 제 오른손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면봉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며느리는 저를 의심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쏘아보았지만 설마 제가 유전자 검사를 위해 그런 행동을 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늙은 시어머니의 서툰 실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100일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텅 빈 집에는 저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머니와 손바닥 안에 숨겨두었던 2개의 샘플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머리카락 몇 올과 아기의 타액이 묻은 면봉.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바꿀 열쇠였습니다. 저는 설명서에 적힌 대로 조금의 실수도 없이 샘플들을 각각의 보관 봉투에 넣고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봉되어 있던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지요. 봉투를 풀로 붙여 단단히 봉하는 순간 저는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준비해둔 등기우편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동네 우체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들어가 등기우편 발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관역의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뿐이었지요. 과연 그곳에는 저의 어리석은 망상이 있을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꽂혀 있을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저의 운명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샘플을 발송한 그날 이후 제 시간은 아주 더디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혹시나 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평온했던 가정을 내 손으로 망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후회와 아니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해.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하는 결심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저의 망상이고
제가 나쁜 시어머니였다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게 될 지경이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지금의 이 불확실한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전자 검사 연구소입니다. 이현숙님 맞으신가요?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감정 없는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뢰하신 김민수님과 검체 대상자 간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인증 후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스마트폰을 귀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컴퓨터가 놓인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귀 안에서는 제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눈앞의 모니터 화면은 자꾸만 초점을 잃고 흐려졌지요. 결과가 나왔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맴돌며 망치처럼 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마우스에 손을 올렸지만 손가락 끝이 어찌나 떨리는지 몇 번이나 헛짚고 말았어요. 고개를 들자 장식장 위에 놓인 제 아들 민수의 어릴 적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갓 돌이 지났을 무렵 제 품에 안겨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저는 저 아이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그릇을 닦으면서도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오로지 저 아이의 웃음 하나로 모든 고통을 견뎌냈어요. 남들처럼 좋은 옷, 좋은 음식 한 번 못 해줬지만 단 하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제 아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만은 제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그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어미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기꺼이 짊어질 것이라 다짐했지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적어두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었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한 글자 오타가 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익숙했던 연구소의 홈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확인이라는 메뉴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았습니다.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제 수명을 갉아먹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인증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화면에 작은 창이 하나 떴습니다. 이현숙님께서 의뢰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복잡한 표와 유전자형을 나타내는 그래프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가 찾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최종 결론이 적힌 곳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 김민수와 대상자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부자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야 할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는 바 친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은 0%입니다. 0%. 그 차갑고도 단호한 숫자가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99.9%가 아닌 0%. 일말의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불일치. 제 모든 의심과 불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순간 분노나 슬픔보다 먼저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하하고 짧게 터져나온 웃음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그 여우 같은 것의 불안한 눈빛과 철없는 내 아들의 해맑은 얼굴이 그저 내 망상이 아니었던 거야. 웃음이 멎자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내 순진한 아들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사기극을 벌이다니.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저는 눈물을 닦고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요. 민수야, 지금 어디니? 어머니, 저 회사인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라.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지금요? 저 한창 바쁜데 저녁에 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 1시간을 줄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오너라. 너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제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느꼈는지 아들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들이 올 때까지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과 내뱉어야 할 말들이 순서대로 정리되고 있었지요. 약 40분쯤 지났을까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사람 놀라게. 앉아라. 저는 제 맞은편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 앞 테이블 위로 제가 출력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한 부를 쓱 밀었습니다.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을 읽고 내용을 훑어보던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은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아들을 의심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다. 너와 그 아이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수진이를 미워해서 이런 짓까지 꾸미신 거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지요. 민수야, 앉아라.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만 했는지. 저는 병원에 처음 갔던 날부터 시작해서 간호사에게 들었던 이야기, 아기의 외모에서 느꼈던 위화감, 그리고 100일 잔치 날의 일까지 모든 것을 차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외치며 제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제 설명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아들의 기세는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쳐요. 하지만 이건 어머니의 의심일 뿐이잖아요. 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어떻게 뭘 단정해요? 그럼 다시 검사해보거라. 이번에는 너와 내 아내, 그리고 그 아이까지 세 사람이 함께 공인된 기관에 가서 내 눈앞에서 직접 확인해. 만약 이 보고서가 틀렸다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전 재산을 너희에게 주고 연을 끊고 살아가겠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와 보고서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지요.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내 머리로 직접 생각해보거라, 민수야. 100일 잔치 이후로 내 아내가 어떻게 행동했지? 왜 온갖 핑계를 대며 나와의 만남을 피했을까? 내가 전화해서 손주 안부를 묻는 게 정말 산후 우울증으로 스트레스 받을 만큼 힘든 일이었을까? 아니, 그건 두려움이었을 거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나를 피하고 너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이지. 내 말이 틀리니? 제 말은 아들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애써 외면하고 합리화했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들의 굳게 닫혀있던 이성의 문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지만 저는 아들을 다그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제 아들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에도 휴가를 내고 며칠 동안 제 집에서 기거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제가 차려주는 밥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지요. 저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배신과 눈앞에 닥친 진실을 스스로 소화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마침내 휑한 얼굴로 제 앞에 와 앉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냉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수진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그저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 사과하고 싶으니 저녁이나 함께 먹자고 하거라. 마지막으로 가족으로서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이야. 제 말에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의도를 알아차린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그것은 며느리 김수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며느리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어디예요? 며칠 동안 연락도 없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어머니 댁에 와 있었어. 네, 어머님 댁에요? 왜요?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당신한테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아기 데리고 넘어올 수 있어? 아들의 제안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알았어요. 그럼 곧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식탁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전까지.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평소처럼 싹싹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지요. 어머님, 저 왔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어서 오너라, 고생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혼자서 제잘거렸지요. 어머님,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솜씨는 최고예요. 그렇죠, 민수 씨? 민수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들은 대답 대신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 숨막히는 식사가 끝나고 저는 과일을 내오며 거실 테이블에 모두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준비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렸지요. 아가, 제가 나지막이 입을 열자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과할 일이 있구나.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했어. 내가 직접 확인을 좀 해봤단다. 정말 내가 틀린 건지 아니면 내 직감이 맞았던 건지.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내밀었던 것과 똑같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며느리 앞에 쓱 밀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문을 내려놓듯이 며느리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하얀 종이로 향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을 읽은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피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잘거리던 입은 굳게 다물어졌고 동그랗게 뜬 눈은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 보였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색이 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게 뭔데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끝까지 시치미를 때려는 작정인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의심해서 이런 것까지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매달렸지요. 민수 씨, 이것 좀 봐.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당신은 내 편 들어줄 거지? 이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아들은 그러나 아내의 팔을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감싸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아들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무서운 긍정이라는 것을 며느리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비난의 화살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가정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제가 민수 씨랑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셨냐고요? 이 집안에 들어와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모욕을 주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광기 어린 독백이 끝났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모두 맞다고 치자. 내가 늙고 악독한 시어머니라 너를 미워해서 이런 짓을 꾸몄다고 치자꾸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미리 알아봐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의 예약 신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병원에 가보자꾸나. 여기 내가 이미 예약까지 다 해두었다. 바로 내일 오전에 너와 내 아들
그리고 내가 낳은 저 아이까지 세 사람이 함께 가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거다. 만약 이 종이가 조작된 것이고 내 의심이 틀렸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너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내 전 재산을 너에게 주마. 어떠냐? 이래도 못 가겠니?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정말이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불안하게 거실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연기가 끝나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고 우리는 모두 그녀의 마지막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고도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며느리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털썩 며느리가 무릎을 꿇는 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붙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제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기어오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것처럼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누구냐고. 아들은 바닥에 엎드린 아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순하고 우유부단했던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칼날에 심장이 꿰뚫려 모든 감정이 마비되어 버린 낯선 남자일 뿐이었지요. 며느리는 대답 대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일순 무섭게 변했습니다. 말해. 마지막 기회야. 내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기 전에 누구의 아이인지 말하라고. 아들의 윽박지름에 며느리는 파랗게 질린 채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딱 한 번. 결혼 직전에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뻔뻔한 변명이었습니다. 실수라는 단어로 이 모든 기만과 배신을 덮으려는 그 모습에 저는 역겨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임신 8주가 넘었다고 했지. 결혼식은 그로부터 2달 뒤였고 시간 계산도 못할 만큼 내가 어리석어 보이니? 제 지적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이 순식간에 탄로난 것이지요. 그녀는 계획적으로 제 아들을 속여 결혼을 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아들의 아이인 것처럼 꾸며 이 집안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며느리의 변명과 저의 말을 들으며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미련마저도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허하고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얼굴에서 모든 표정을 지워버렸습니다. 일어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여보, 민수씨.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며느리는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아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손길로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리고 우리라는 말도 쓰지 마. 너와 나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듯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야. 어머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며느리의 앞을 막아서며 현관문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내 말은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줄 테니 지금은 못 본 채 하고 나가. 변호사라는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혼 그것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쳐온 것이지요. 그녀는 더 이상 매달리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아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그래, 나가주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이혼은 그렇게 쉽게 안 될걸. 당신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위자료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고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며느리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으며 바닥에 있던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거칠게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희 집에는 다시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거실에는 제 아들의 무너지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지요. 배신감, 분노, 상실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나오고 있었지요.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깨진 신뢰의 파편들과 부서진 마음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의 짧았던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결심이 굳어지기 무섭게 상대방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보낸 두툼한 서류 봉투가 저희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김수진 측에서 먼저 이혼 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지요. 저는 아들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소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장 속에서 김수진은 완벽한 피해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남편 김민수는 결혼 생활 내내 가정에 무관심했으며 아내가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만 듣는 마마보이였다. 시어머니 이연숙은 결혼 초기부터 사사건건 며느리를 트집잡고 구박했으며 급기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갓 태어난 손주의 혈통을 의심하며 며느리에게 폭언을 퍼붓고 집에서 내쫓았다. 심지어는 제가 백일잔치 날 아기의 입을 닦아주었던 일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더군요. 그리고 그 끝에는 이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김민수 명의 아파트와 예금 자산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은 소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흙을 백이라고 우기는 파렴치한 거짓말의 향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정말 미쳤나 봐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진정해라 민수야. 저쪽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일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거짓말들을 어떻게 깨부수느냐 하는 것이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제가 점 찍어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예약 없이도 상담이 가능했지요. 상담실에서 우리를 맞은 것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상을 가진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저는 품 안에 넣어온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꺼내 변호사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느꼈던 첫 의심부터 어젯밤에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는 제 설명이 끝나자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시면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시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까지 직접 확보해 오셨군요. 변호사는 저를 존경스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혼인무효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인무효 소송이라면 이혼과는 다른 겁니까?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었지요. 네, 다릅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이지만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법적으로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816조 제2호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출생 경위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중대한 기망 행위로 명백한 혼인무효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설명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 눈앞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재산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갔습니다만 혼인이 무효될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생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반대로 김민수 씨께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이니까요. 또한 혼인 기간 중 김민수 씨의 재산으로 취득하게 된 모든 것,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같은 것들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는 앞으로의 진행 절차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꼼꼼하게 알려주었지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제 아들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맞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 그러니 더 이상 기죽어 있지 마라. 이 애미가 그리고 법이 너의 편이다. 우리 변호사는 법원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김수진 명의 모든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막 도착한 수백 장에 달하는 금융거래 내역서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변호사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탐정처럼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김수진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들이 매달 생활비로 보내주었던 돈의 행방이었습니다. 아들은 매달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며느리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공과금이나 식비 등을 해결하라는 용도였지요. 하지만 김수진의 계좌에서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매달 일정한 날짜에 정체불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빚을 갚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이 계좌 혹시 아시는 분의 계좌입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보는 이름입니다. 민수야, 너는 수진이가 이런데 돈을 쓰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는 항상 돈 아껴 쓰고 있다고 어머니 용돈이라도 더 챙겨드리라고 말했었는데. 아들은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확보한 김수진의 결혼 전후 계좌 내역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급하게 대출받은 돈, 즉 빚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미끼를 이용해 제 아들을 끌어들인 뒤 제 아들의 경제력을 이용해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려 했던 것이지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변호사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혼인 전 자신의 채무를 숨기고 심지어는 자산인 것처럼 속여서 결혼을 진행한 것은 사기 결혼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건 위자료 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왜 아들 몰래 돈을 빼돌렸는지,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편안하게 사치를 즐기기 위한 ATM의 상대로 순진하고 경제력 있는 제 아들을 고른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가정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 기일,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김수진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수척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양측 변호사들의 불꽃 튀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여전히 김수진이 불행한 결혼 생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무관심을 열거했습니다. 그 거짓 주장을 듣고 있는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저는 꾹 참고 재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측 변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힘주어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것인지를 증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가장 먼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정의 모든 시선이 보고서에 쏠렸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김수진의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담긴 PPT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녀가 제 아들 몰래 돈을 빼돌린 내역과 그 돈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고 다닌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마지막으로 진짜 친부의 신상 정보와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김수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조차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이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다음 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저와 아들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김수진의 혼인 파탄 책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 김민수의 신뢰를 배신하고 혼인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이를 무효로 한다.